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다는 생각부터 들면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집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집이 낡아서도 아닙니다. 지하철이 멀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공포는 오늘 하루를 어디에 써야 하지? 라는 질문입니다. 회사 다닐 땐 눈 뜨면 자동으로 하루가 흘러갔는데 은퇴하고 나니 집 안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느낌이 들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부터 집이 편안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조용한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집은 잘 골랐다고 생각했어요. 역세권이고 새 아파트고 숲도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항상 비슷합니다. 막상 은퇴하고 살아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은퇴 전에는 집 위치를 고를 때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출퇴근, 학군, 집값, 교통. 그런데 은퇴 이후 삶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근할 회사는 사라지고 통근 시간도 없어지고 집값은 당장 생활에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건 아주 단순하지만 무서운 질문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어떤 이유로 집을 나설까? 그래서 은퇴하고 보니 집 위치보다 더 중요했던 단 하나의 조건은 결국 이것입니다. 나를 집 밖으로 끌어내는 일상의 연결고리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63세에 퇴직한 남성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오래 일했고 퇴직금도 넉넉했습니다. 은퇴 전에 미리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신축 역세권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지하철 바로 연결되고 대형 병원도 가까웠습니다. 조건만 보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6개월쯤 지나서부터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아무도 부르지 않고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니 점점 외출을 안 하게 됐습니다. 마트도 배달, 음식도 배달. 사람 얼굴을 보는 날보다 TV 소리를 듣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며칠 동안 사람 목소리를 직접 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처음으로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은 집을 줄이고 도보로 갈 수 있는 시장과 주민센터, 작은 공원이 있는 동네로 옮겼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하루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갈 이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6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꿈이 전원생활이었습니다. 숲세권이라는 말에 꽂혀서 외곽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새소리 들리고 공기 맑고 사람 안 부딪히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할 게 없었고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내가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자주 가야 했는데 매번 차를 몰고 나가야 했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그 길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부부가 깨달은 건 숲이 아니라 생활권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한 시골이 아니라 병원과 약국, 시장이 모여있는 작은 도시 근처로 옮겨 살고 있습니다. 숲은 줄었지만 불안도 함께 줄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58세 여성 사례입니다. 이분은 은퇴를 앞두고 집을 고를 때 기준이 남달랐습니다. 역세권도 아니고 숲세권도 아니었습니다. 도서관, 평생교육원, 주민센터가 도보로 연결되는지를 먼저 봤습니다. 집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했지만 매일 나갈 곳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이분의 일상은 거의 회사 다닐 때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오전엔 도서관, 오후엔 강좌, 저녁엔 동네 산책. 자연스럽게 얼굴 아는 사람이 생겼고 혼자 밥 먹는 날이 줄었습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은퇴 후 집은 쉬는 곳이 아니라 다시 사람 속으로 나가게 해주는 발판 같아요. 이세 이야기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집은 더 이상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중심 공간입니다. 그래서 집이 고립되면 삶도 같이 고립됩니다. 반대로 집 주변에 나를 불러내는 장소가 있으면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덜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불안을 키우는 건 돈 부족보다 관계 단절과 일상 붕괴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매일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 사라질 때 사람은 급격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집을 고를 때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집에 살면 나는 매일 어디로 나가게 될까? 아무 일 없을 때 자연스럽게 발길이 향하는 곳이 있을까? 몸이 아플 때 혼자서도 감당 가능한 생활 동선일까? 역세권은 여전히 좋습니다. 숲세권도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사회와 느슨하게라도 연결해주는 생활권,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는 동네, 아무 이유 없이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 이것이 없는 집은 시간이 갈수록 버거워집니다. 은퇴 후 보금자리는 보여주기 좋은 집이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버티게 해주는 힘은 교통도 자연도 아닌 결국 사람과 일상입니다. 이걸 늦게 깨닫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은 잘 골랐는데 삶은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이게 단순한 개인 경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은퇴 후 집 위치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이야기는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미 연구와 책에서 수십 년 전부터 반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가 바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거의 80년 넘게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이 연구에서 결론은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노후의 행복과 건강을 가장 강하게 예측하는 요인은 돈도, 직업도, IQ도 아니라 사회적 연결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정리한 책인 좋은 삶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어디에 사느냐보다 누구와 얼마나 자주 연결되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갈린다고요. 집이 아무리 좋아도 고립되면 노후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이 지점에서 집 위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퇴 전에는 집이 직장과 가족을 연결하는 거점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사회와 나를 연결하는 마지막 물리적 통로가 됩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사람은 집 안에 고립됩니다. 반대로 이 통로가 열려 있으면 돈이 조금 부족해도 삶은 훨씬 덜 불안해집니다.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넘의 책 나홀로 볼링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람들이 공동체 공간에서 멀어질수록 우울, 불안, 건강 악화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연결이 깊은 인간관계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매일 인사만 나누는 단골 가게 주인, 도서관에서 얼굴 트는 사람, 같은 시간 산책하는 이웃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의 느슨한 연결이 은퇴 이후 삶을 버티게 해주는 최소 조건이라는 겁니다. 심리학 쪽 연구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은퇴 후 우울감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역할 상실인데 이 역할은 거창한 직함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는 장소, 나를 기억해주는 공간, 사소하게라도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주민센터, 복지관, 시장 같은 곳이 은퇴자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정체성을 붙잡아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이걸 집 선택으로 다시 가져와 보면 아주 현실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은퇴 후 집을 고를 때는 전망, 브랜드, 신축 여부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집에서 아무 목적 없이도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곳에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동선이 나이가 들어도 유지 가능한지입니다. 이 조건이 빠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집은 편한 곳이 아니라 벗어나기 힘든 곳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외로움은 성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걸 못 견뎌서 그렇다고요. 하지만 연구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외로움은 성격보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구조가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느냐, 안으로 가두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잘 사는 분들을 보면 의외로 화려한 인간관계가 없습니다. 대신 매일 나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익숙한 동선이 있고 얼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은퇴 이후 집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집이 나를 가만히 두느냐, 아니면 계속 움직이게 하느냐. 이 집이 나를 혼자로 만들느냐, 아니면 느슨하게라도 사회에 붙잡아 두느냐. 은퇴 준비를 한다는 건 통장을 계산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어떤 구조 안에서 살 것인지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 구조의 출발점이 바로 집 위치입니다.
늦기 전에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집은 내가 나이 들어도 계속 살아도 되는 구조인가? 아니면 지금만 괜찮은 선택인가? 이 차이가 은퇴 후 삶의 온도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아침마다 통장을 열어보는 손이 예전보다 더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월급날이 기다려졌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그날이 오히려 무섭다고요. 매달 꼬박꼬박 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숫자만 보면 숨은 붙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그래도 월 200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돈이 언제까지 나올지, 그리고 이 돈으로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 월급은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나올 거라는 전제가 있었죠.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내가 큰 사고만 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200만 원은 다릅니다. 연금이든 임대 수입이든 투자에서 나오는 돈이든 전부 조건부입니다. 제도가 바뀔 수도 있고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몸이 아파 지출이 확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통장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계속 죽어가는 느낌. 이게 많은 은퇴자들이 말하는 진짜 공포입니다. 30해 넘게 일하고 쉰지 이제 몇 년 됐다는 한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매달 2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본인은 은퇴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최소한 굶지는 않겠다는 안도감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다르더랍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병원비, 경조사비까지 빠지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행은커녕 친구들 모임 하나 가는 것도 계산기를 두드리게 됐습니다. 돈이 없는 건 아닌데 돈을 쓸 자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버티는 건가, 사는 건가?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지방에 살던 60대 부부입니다. 은퇴 후 월 200만 원 정도로 생활하면 충분할 거라 판단하고 집도 줄이고 차도 한 대로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잘 버텼습니다. 오히려 단출해서 마음이 편하다고 느꼈죠. 그런데 몇 해 지나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되면서 병원비가 한 번에 수백만 원씩 나갔고 그 뒤로 전기 치료비가 계속 생겼습니다. 2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의료비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통장은 숨만 쉬고 생활은 점점 조여왔다고 합니다. 부부는 말합니다. 돈이 모자란 게 아니라 선택지가 사라진 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씁쓸합니다. 아직 60도 안 된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회사에서 예상보다 일찍 나와 은퇴를 했고 월 200만 원 정도의 고정 수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성공적인 은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과 관계였습니다. 일할 때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하루가 금방 갔는데 은퇴 후에는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돈을 아끼다 보니 외출도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됐습니다. 결국 집에만 머무는 날이 늘었고 그럴수록 돈을 더 안 쓰게 됐습니다. 통장은 유지됐지만 삶의 온도는 점점 내려갔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월 200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나를 가두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 월 200만 원은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젊을 때 기준으로 보면 적지 않은 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돈이 전부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으로 환산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시간이 줄어들고 몸이 아프면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숫자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통장은 살아있는데 미래에 대한 감각이 죽어가는 거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보다 지출 통제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200만 원이 들어오느냐, 300만 원이 들어오느냐 보다 예상치 못한 지출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가 더 큰 변수입니다. 특히 의료비, 가족 관련 지출, 주거비는 생각보다 통제가 어렵습니다. 은퇴 전에는 그땐 아껴 쓰면 되지라고 쉽게 말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오면 아낀다는 게 마음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월 얼마면 된다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중요한 건 그 돈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몸이 아플 때 망설이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는지, 가끔은 돈 생각 없이 하루를 쓸 수 있는지. 이게 은퇴 중산층의 진짜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월 200이면 괜찮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아는 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숫자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불안과 선택의 여유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통장이 숨쉬는 것과 내가 숨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미 200만 원의 흐름을 만들어 놓으신 분도 있고 그걸 목표로 준비 중인 분도 계실 겁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은퇴 후 월 200만 원은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 돈 위에 어떤 안전망을 더 얹을 수 있는지, 어떤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은퇴는 숫자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통장이 살아있다고 해서 내 삶이 자동으로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준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앞선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은퇴 후 월 200만 원이 왜 이렇게 불안을 키우는지 학문적으로도 꽤 분명하게 설명이 됩니다. 이건 개인의 성격이나 소심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처한 환경이 바뀌면서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프랑코 모딜리아니가 정리한 생애주 기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평생 동안 소득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젊을 때 벌어서 모아두고 노년에는 그걸 써가며 산다는 이론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은퇴 후 월 20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라면 꽤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현실에서 잘 작동하려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가, 의료비, 제도 변화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은퇴 세대가 이 전제를 거의 충족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자신의 책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안은 절대 금액보다 통제 가능성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월 200만 원이 많으냐, 적으냐 보다 내가 이 흐름을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회사에 다닐 때 월급은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조직이 대신 책임져주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200만 원은 전부 개인 책임입니다. 연금 제도가 바뀌면 어떡하지? 금리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이 질문들이 매달 통장 숫자 위에 그림자처럼 겹쳐집니다. 노후와 행복의 관계를 연구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확보된 이후에는 돈의 양보다 삶의 선택권이 행복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 생존은 가능하지만 선택권은 굉장히 제한됩니다. 병원 갈지 말지, 사람 만날지 말지, 여행 갈지 말지 같은 결정이 전부 돈과 직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상태로 느끼게 됩니다. 국내 연구를 봐도 비슷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후소득 관련 보고서를 보면 은퇴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소득 수준 자체보다 의료비와 돌발 지출입니다. 특히 월 고정소득이 있는 은퇴자일수록 오히려 지출에 더 민감해진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매달 200만 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모든 걸 맞추려다 보니 작은 변수에도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은퇴 중산층이란 무엇이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달 얼마로 중산층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불안정한 현대 사회에서 중산층의 핵심 조건은 소득이 아니라 회복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겼을 때 삶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월 200만 원은 중산층의 증거라기보다는
회복력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할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돈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숫자 질문보다 구조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만 원이 끊기지 않도록 대체 수단이 있는지, 지출이 한번 늘어났을 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조금 더 써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심리적 여유가 있는지 말입니다. 책과 논문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도 결국 이 지점입니다. 안정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은퇴 후 통장이 숨 쉬는 건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통장 하나에 내 삶 전체를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월 200만 원이 나를 살려주는 돈이 되느냐, 나를 조이는 돈이 되느냐는 결국 준비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 중산층이라는 말에 안도하기보다 내가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근 알람이 울린 것도 아닌데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이제 나는 은퇴자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시간이 무색하게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은 정말 괜찮은 걸까? 오늘은 괜찮아도 내년은? 병원비가 늘어나는 순간에도 지금처럼 버틸 수 있을까? 은퇴했다고 안심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불안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집요하게요. 회사 그만두는 날까지만 해도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좀 쉬자. 평생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겠냐고요. 연금도 있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으니 큰 걱정은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 몇 달이 지나면 통장 잔고보다 먼저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여유입니다. 돈은 숫자라서 계산이라도 되지만 불안은 계산이 안 됩니다. 한 달에 얼마 쓰는지는 알겠는데 앞으로 몇 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는 감이 안 오거든요. 은퇴한 줄 알았던 60대가 다시 명함을 만든 날도 사실은 아주 사소한 계기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트 계산대에서 카드 긁는 순간 잠깐 스치는 생각 하나 때문입니다. 이 소비가 앞으로도 계속 가능할까? 그 질문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쌓이다 보면요. 결국 사람은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쉬려고 은퇴했는데 쉬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찾아오는 거죠. 제가 만난 첫 번째 사례는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퇴직한 분이었습니다. 연금도 꽤 나오는 편이었고 집도 이미 마련돼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은퇴 성공 사례에 가까운 분이었죠. 그런데 은퇴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돈이 당장 부족한 건 아니었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다고요.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 경조사비까지. 연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보이니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동네의 작은 업체에서 주 3일 일하는 조건으로 다시 명함을 만드셨고 월급 액수보다도 내가 아직 사회에 속해 있다는 감각이 훨씬 큰 위안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6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이제 진짜 쉬자고 약속하셨대요. 여행도 가고 늦잠도 자고 평일 낮에 카페도 가는 생활을 꿈꾸셨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었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분이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쓸모 없어졌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단기 계약직 일을 시작하셨고 그날 집에 와서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보, 나 오늘 다시 사람 된 기분이야. 돈은 많지 않았지만 하루를 일했다는 감각이 삶의 리듬을 다시 만들어줬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완전 은퇴 대신 부분 은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대기업 임원까지 지냈던 분입니다. 은퇴 전에는 다시는 회사 근처도 안 갈 거라고 하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 6개월 만에 다시 출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유가 의외였습니다.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했지만 생활이 불규칙해지면서 오히려 몸 상태가 나빠졌다고 하더군요. 특히 수면 패턴이 무너진 게 컸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할 일이 있고 사람을 만나는 구조가 사라지니 몸도 같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결국 지인의 회사에서 자문 역할로 주 2회 출근을 시작했고 그 이후로 혈압도 안정되고 생활 패턴도 다시 잡혔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한 이유가 꼭 돈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불안, 소속감, 그리고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은퇴 준비를 할 때 우리는 숫자에만 집중합니다. 얼마 모았는지, 연금은 얼마 나오는지,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그런데 은퇴 후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 숫자를 견디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계산이 맞아도 하루하루가 불안하면 그건 성공한 은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다시 출근하는 선택을 실패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조정에 가깝습니다. 완전히 멈추는 은퇴가 아니라 속도를 줄이는 은퇴.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 평생 직장이 아니라 역할 하나를 더하는 삶입니다. 명함을 다시 만들었다는 건 과거로 돌아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자리를 새로 만든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을 생각하신다면 꼭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불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쉬는 시간 속에서도 나를 지탱해 줄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일하게 된다면 그걸 실패라고 느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다시 출근한 그날이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한 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은퇴한 줄 알았던 60대가 다시 명함을 만든 날, 사실 벌어진 일은 하나였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라 방향을 조금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남은 시간이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은퇴한 사람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면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는 걸까요? 이건 개인 성향 문제가 아니라 꽤 많은 연구와 책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현상입니다. 먼저 심리학 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로 잘 알려진 연구가 있지요. 80년 넘게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이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온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과 안정감을 좌우하는 건 자산 규모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였습니다. 직업이든 봉사든 정기적으로 책임을 지는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돈이 있어도 하루를 설명할 언어가 없는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에 더 쉽게 빠졌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라는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는 날이 쌓일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의 고통은 절대적인 금액보다 통제감을 잃는 순간에 커진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 통장이 줄어드는 건 예상된 일이지만 그 속도를 내가 조절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공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소액의 소득이라도 다시 일을 하며 들어오는 월급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효과를 냅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다는 감각 때문입니다. 책에서도 이 주제를 다룬 사례가 많습니다. 라이프 시프트라는 책에서는 100세 시대의 기존의 은퇴 개념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처럼 한 번에 일을 그만두고 완전히 쉬는 구조는 오히려 리스크가 커졌다는 거죠. 대신 일과 쉼을 번갈아가며 조정하는 다단계 인생이 더 안정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은퇴 후 다시 출근한 60대는 실패자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인생 구조를 다시 설계한 거니까요. 또 하나 자주 인용되는 책이 일의 감각입니다. 이 책에서는 일을 단순히 돈 버는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은 자존감을 유지하는 장치이자 하루의 질서를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은퇴 후 갑자기 이 장치가 사라지면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몸이 더 좋아졌다, 잠이 잘 온다고 말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일은 곧 생활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노년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 일정 시간 이상 유급 노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인지 저하 속도가 느렸다는 연구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빠르게 둔해지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감정도 굳어집니다. 다시 출근한다는 건 단순히 사무실에 가는 게 아니라 뇌와 감정을 다시 사회에 연결하는 행위인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후 다시 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돈이 부족해서 생긴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서 깨어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일하느냐입니다. 예전처럼 버티는 일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정도의 일. 나를 소모시키지 않고 하루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명함을 다시 만들었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함은 과거의 지위가 아니라 현재의 역할을 적는 종이일 뿐입니다. 은퇴 후 삶은 멈춤이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쉬다가 다시 일하고 일하다가 또 쉬는 흐름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논문과 책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도 결국 하나입니다. 사람은 완전히 필요 없어지는 순간부터 가장 빨리 무너진다는 것. 다시 출근한 그 선택은 무너짐을 막기 위한 아주 인간적인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 첫 출근은 후퇴가 아니라 조정입니다. 그리고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은퇴 이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출근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섭게 다가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새벽같이 눈이 떠지고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더 이상 확인할 메일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백 명이 인사하던 자리였는데 오늘은 누구에게도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대기업 부장 출신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돈보다, 직함보다 먼저 사라지는 건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늘 바빴습니다. 회의 보고 결제, 회식, 출장.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살았죠.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말은 달고 살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그 바쁨이 삶의 버팀목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집에만 있자니 눈치가 보이고 밖에 나가도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뒤에 하루는 생각보다 길고 조용하고 낯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봉 없어지는 건 각오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투명해질 줄은 몰랐어요. 은퇴 후 가장 큰 충격은 소득 감소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 상실입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부장이라는 이름 하나로 설명이 끝났지만 은퇴 후에는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말문이 막힙니다. 지금은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이 이렇게 부담스러울 줄 몰랐다고들 하십니다. 첫 번째 사례는 55세에 퇴직한 제조 대기업 부장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는 늘 중심에 있던 분이었고 후배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퇴직 전에는 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여행은 한두 달이면 끝이 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부부 사이가 어색해졌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기만의 생활 리듬이 있었는데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서로 불편해졌던 겁니다. 결국 이분은 동네 도서관과 체육센터를 오가며 하루를 쪼개 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지는 않지만 정해진 시간에 나가고 돌아오는 루틴을 만든 뒤에야 마음이 조금씩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놀 자유보다 살아갈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걸 몸으로 느낀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권 대기업 부장 출신입니다. 퇴직금과 자산이 꽤 있었고 주변에서는 이제 걱정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본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통장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고 나니 지출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섰고 작은 소비에도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은퇴 전에 상상했던 여유로운 삶 대신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생활을 택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이 돈으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분이 나중에 깨달은 건 은퇴 준비에서 가장 부족했던 건 자산 규모가 아니라 심리적 준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IT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분입니다. 이분은 비교적 빠르게 재취업을 선택했습니다.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취업 후 현실은 또 달랐습니다. 직급은 낮아졌고 연봉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결정권자였지만 이제는 지시를 받는 입장이 되니 자존감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몇 달 만에 그만두고 지금은 후배들을 대상으로 멘토링과 강의를 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예전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위해서 누리는 권한이 아니라 아래로 나누는 자산으로 바꾸자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은퇴 후 삶은 회사 다닐 때와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성과와 평가가 기준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 관리와 정서적 안정이 핵심이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벌었느냐 보다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많은 대기업 부장 출신들이 은퇴 전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준비가 잘 돼 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준비의 방향이 달랐다는 걸 알려줍니다. 자산 준비는 기본이고 그 다음이 훨씬 어렵습니다.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나라는 사람을 직함없이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고민 말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문제는 그 전환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왔다는 데 있습니다. 쉬면 될 줄 알았고, 놀면 될 줄 알았고,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사람은 여전히 역할을 원하고 쓸모 있기를 바라고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욕구를 외면하면 불안과 공허가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통장 점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퇴 후의 하루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셔야 합니다. 아침에 어디로 나갈지, 누구를 만날지, 저녁에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은 뒤에도 나를 지탱해 줄 일상과 정체성이 있는지 그게 진짜 준비입니다. 회사 다닐 때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 그건 더 나빠진 삶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규칙의 삶입니다. 그 규칙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한 사람만이 은퇴 후를 덜 두렵게 조금은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혹은 이미 은퇴하셨다면 이 질문 하나는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직함 없이도 나답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은퇴 후 일상은 생각보다 덜 무섭고 조금은 사람답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현상은 개인 성격이나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이미 많은 연구와 책에서 은퇴 이후의 불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대기업 부장들이 느끼는 공허감은 의외로 예측 가능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인생을 몇 단계의 발달 과제로 나눴는데요. 중년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를 생산성 대 침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나는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가를 느끼지 못하면 급격한 무력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대기업 부장 시절에는 이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대신 답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답변서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 불안은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라 미뤄뒀던 질문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빅 모털에서도 나옵니다. 이 책에서 아툴 가완디는 노년의 불행을 단순히 건강이나 돈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사라질 때 인간은 빠르게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일정도, 목표도, 역할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걸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언제 일어날지, 오늘 뭘 할지, 누구를 만날지까지요. 이 자유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국내 연구도 비슷한 결론을 냅니다. 한국노년학회에 실린 여러 논문을 보면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자산 규모보다 역할 유지 여부와 사회적 연결입니다. 특히 직급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이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회사에서의 정체성이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무언가가 없으면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들이 차라리 더 바쁠 때가 편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 역할은 반드시 돈과 연결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더 세컨드 마운트 AIN에서는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성취보다 기여가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안정감을 빠르게 회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내가 없어지면 누군가는 불편해지는 자리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 공부를 봐주든 후배 직장인을 상담해주든 작은 모임의 운영을 맡든 크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가장 힘들어지는 경우는 은퇴를 완전한 휴식으로만 정의한 분들입니다. 처음 몇 달은 천국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의 밀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우울감과 불안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실제로 은퇴 후 12년 차에 우울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시기가 흔히 말하는 은퇴 허니문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꼭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통장 잔고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는 아무 준비 없이는 금방 무너집니다. 은퇴 후 잘 적응한 대기업 부장 출신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은퇴 전부터 퇴직 후의 월요일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봤다고 합니다. 아침에 나갈 곳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만날 사람이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주도하는 일이 있는지 말입니다. 결국 은퇴는 내려오는 과정이 아니라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무대로 이동하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무대 이동 연습 없이 커튼이 닫히길 기다렸다는 데 있습니다. 논문과 책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은퇴 후 삶은 준비한 만큼만 편안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은 돈보다 쓸모의 자리를 미리 확보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아직 현직에 계시다면 너무 늦기 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셔야 합니다. 회사 말고 나를 설명해 줄 단어가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은퇴 후 불안은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은퇴 후 일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희망 섞인 말이 아니라 연구와 현실이 함께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번쩍 떠지는 날이 오실 겁니다. 아직 해도 안 떴는데 가슴부터 답답해지고요. 통장 잔고를 떠올리다 말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치죠. 이대로 쉬어도 되는 걸까? 아니면 뭐라도 해야 하나? 그러다 결국 입 밖으로 나오기 쉬운 말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택시나 할까?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너무 현실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같은 순간에 하신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고요. 회사 다닐 때는 출근 시간이 괴로웠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월급날이 사라지고 명함이 없어지고 하루의 리듬이 깨지면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집에만 있자니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큰 일을 벌일 용기는 없고 몸은 아직 움직일 수 있으니 가장 쉬워 보이는 선택이 택시입니다. 자격증도 필요 없고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노력한 만큼 벌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갈립니다. 택시는 일이 아니라 버팀에 가까운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선택한 택시는 삶의 균형을 맞추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불안해서 도망치듯 고른 택시는 노후를 더 빨리 지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50대 후반에 퇴직한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다. 집도 있고 아이들 교육도 끝났으니 당분간 쉬어도 될 상황이었죠. 그런데 막상 집에 있으니 하루 종일 TV만 보게 되고 아내 눈치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 택시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오히려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손님 태우고 하루 매출 확인하는 재미도 있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났습니다. 수입은 들쭉날쭉했고 야간 운행이 늘면서 허리와 무릎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가 늘어나자 벌어서 버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쉬려고 은퇴했는데
더 쉬지 못하는 몸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60대 초반의 박 사장님은 은퇴 전부터 노후 자금 계산을 꽤 꼼꼼히 하셨습니다. 연금, 저축, 지출까지 어느 정도 그림이 있었죠. 다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아 주 3일 정도만 일할 생각으로 택시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분은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하루 몇 시간 이상은 하지 않는다. 몸이 피곤하면 쉰다. 수입이 줄어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런 분들에게 택시는 생계가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사람들 이야기 듣고 밖에 나와 움직이고 용돈 정도 벌면서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수단이었던 거죠. 같은 택시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정년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회사를 나와야 했던 20년 차 직장인 이씨 이야기입니다. 퇴직금은 기대보다 적었고 재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집 대출은 남아 있었고 자녀는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했고 택시는 그나마 빨리 돈이 들어오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분에게 택시가 선택이 아니라 강요였다는 점입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했고 쉬면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건강이 무너지면서 몇 년 지나지 않아 일도 못하게 됐고 그때부터 진짜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은퇴 준비 없이 시작한 택시는 시간을 벌어주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택시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선택을 하게 만든 상태가 문제라는 겁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위험한 건 수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불안이 기준을 대신해버리는 순간입니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조급함은 가장 힘든 일을 가장 오래 하게 만듭니다. 은퇴 준비라는 건 거창한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부족하면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일을 한다면 왜 하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 운전대는 내 삶의 방향까지 함께 잡아버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존감입니다. 회사에서의 역할이 사라진 뒤 많은 분들이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택시는 그 질문에 가장 빠르게 답을 주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답이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먼저 지치고 마음이 따라 무너지면 다시 선택할 여력조차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은퇴하고 택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멈추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선택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도피인지 아니면 삶을 조율하기 위한 도구인지 말입니다. 은퇴 후에 잃은 돈보다 에너지를 기준으로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생각보다 빨리 고갈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월급이 사라진 자리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택시를 하시더라도 준비된 은퇴 위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 후 가장 먼저 멈춰야 할 것은 택시가 아니라 그 선택을 서두르게 만든 불안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은퇴 후 많은 분들이 택시라는 선택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이건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연구로도 꽤 많이 설명된 현상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이 쓴 생각에 관한 생각을 보면 사람이 불확실성에 놓이면 합리적 계산보다 즉각적인 안정감을 주는 선택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걸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부르죠. 은퇴 후 가장 큰 불확실성은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돈이 계속 들어올까 아닐까? 이 질문 앞에 서면 사람은 장기 계획보다 지금 당장 뭐라도 벌 수 있는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택시는 바로 이 불안을 가장 빠르게 달래주는 선택입니다. 오늘 나가서 운전하면 오늘 돈이 들어오니까요. 문제는 이 즉각적인 안정감이 장기적인 손실을 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버드대 노아 연구로 유명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는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소득보다 통제감을 꼽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에 떠밀려 일하고 있는지에 따라 정신적 피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택시를 선택한 은퇴자 중
상당수가 처음엔 내가 원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하면 불안해서라는 말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순간부터 일은 자유가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경제학적으로도 비슷한 경고가 나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이 참여한 은퇴소득 관련 연구에서는 은퇴 후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재정 불안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을 써서 버는 돈은 예측이 어렵고 중단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전처럼 집중력과 체력이 동시에 필요한 일은 나이가 들수록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사고나 건강 문제로 멈추는 순간 소득이 제로가 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책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의 재구성이라는 은퇴 설계서에서는 은퇴 후 일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생계를 위한 일, 리듬을 위한 일, 의미를 위한 일. 이 기준으로 보면 택시는 생계를 위한 일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런데 생계를 위한 일을 은퇴 후에 새로 시작한다는 건 사실 은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퇴직은 했지만 인생 구조는 여전히 현역 시절에 묶여있는 상태인 거죠.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도 신자유주의와 인간의 파괴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 성과에 매달리는 노동은 인간을 소모품처럼 만들고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회복 불가능한 소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요. 은퇴 후 택시 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이 일이 끝이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목표 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만둘 기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 일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미 기본 생활비가 연금이나 자산에서 어느 정도 충당되는 상태라면 일은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택시를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운전대는 생존의 핸들이 됩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돌아옵니다. 은퇴하고 택시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택시를 안 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느냐입니다. 논문과 책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딱 이 지점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멈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은퇴하고 택시나 할까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정말로 멈춰야 할 건 택시가 아니라 계산기와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선택해도 결국 같은 불안으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새벽 4시 반, 아직 어둠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어르신 보일러가 안 돌아가요. 잠결에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먼저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은퇴 후의 삶일 줄은 솔직히 아무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끝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퇴근 버튼을 누르면 하루가 끝났죠. 그런데 은퇴하고 시설 관리를 시작하니 하루의 시작과 끝이 사라집니다.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르고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릅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이 먼저 긴장 상태로 깨어 있습니다. 치킨집 안 하길 잘했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은퇴를 앞두고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십니다. 장사를 할까? 그냥 놀까? 아니면 월급이라도 나오는 일을 할까? 치킨집, 카페, 분식집 주변에서 다들 한 번씩은 권합니다. 요즘은 프랜차이즈가 다 해준다더라. 몸만 좀 쓰면 된다더라. 그 말 믿고 시작했다가 퇴직금 날렸다는 얘기도 이제는 너무 흔하죠. 그래서 선택한 게 시설관리입니다. 적어도 큰 돈은 안 들어가고 매달 월급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일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쌓아온 경력이나 직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나이부터가 약점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누수, 전기 트러블, 민원 전화까지 전부 몸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게다가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붙는 순간 스스로도 늙어졌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 김씨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장사는 자신이 없었고 치킨집은 주변 실패 사례만 봐도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아파트 시설관리였습니다. 월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됐지만 통장에 매달 찍히는 돈이 있다는 안정감은 컸습니다.
문제는 체력이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다 무릎이 먼저 반응했고 겨울엔 새벽 보일러 민원으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김 씨가 제일 힘들다고 말한 건 일보다 마음이었습니다. 은퇴하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계속 긴장하고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두 번째 사례는 60세 이 씨입니다. 공공기관 행정직으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만 하던 사람이 장사를 한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시설관리 보조로 들어갔는데 일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문제는 고용 형태였습니다. 대부분 계약직이고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번 계약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도 이 씨는 말합니다. 치킨집 했으면 지금쯤 빚 걱정했을 거예요. 불안해도 이게 덜 무서워요. 세 번째 사례는 65세 박 씨입니다. 이미 한번 자영업 실패를 겪은 뒤였습니다. 다시는 장사 안 하겠다고 다짐했고 시설관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문제는 현장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비, 예상 못한 사고 위험, 야간 호출까지 겹치면서 몸이 빠르게 망가졌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일한다는 게 감사하긴 한데 이게 노후인가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다시 장사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큰돈 잃는 공포를 이미 한번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시설 관리는 흔히 은퇴 후 안전한 선택처럼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덜 위험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큰 투자금이 없다는 점, 매달 현금 흐름이 생긴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반면 체력 의존도가 높고 사회적 대우가 낮으며 언제든 대체 가능한 자리라는 현실도 분명합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오면 실망이 큽니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돈만이 아닙니다. 몸이 버틸 수 있는지, 마음이 견딜 수 있는지, 이 일을 몇 년이나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시설 관리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조심해서 선택해야 할 일에 가깝습니다. 치킨집처럼 한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은 아니지만 아무 준비 없이 뛰어들면 생각보다 빠르게 지칩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이 있다는 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적은 월급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은 아직 사회에 속해 있다는 감각을 줍니다. 이 감각이 사라지는 순간 노후는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설 관리든 다른 일이든 버는 돈보다 버틸 수 있는 삶을 먼저 계산하셔야 합니다. 치킨집을 접고 시설 관리를 선택했다면 그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다만 그 선택의 무게를 미리 알고 가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멀리서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시설 관리라는 선택이 왜 은퇴 후 삶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지,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애킨스는 노년기의 노동을 선택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퇴 후 일자리는 꿈을 펼치는 무대가 아니라 줄어든 체력과 자산, 사회적 위치에 맞춰 삶을 재배치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시설 관리가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큰 자본이 필요 없고 특별한 학력이 요구되지 않으며 당장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이 길로 모입니다. 실제로 노년 노동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공통된 결론이 나옵니다. 하버드대 노년 연구팀이 수십 년간 추적한 결과를 정리한 행복의 조건에서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감은 낮았지만 신체 소진 속도는 더 빨랐다고 말합니다. 즉, 마음은 버티지만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시설 관리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돈보다 무릎이 먼저 걱정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권 많이 언급되는 책이 늙어감에 대하여입니다. 이 책에서는 노년기의 핵심 과제로 생산성보다 의미의 재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쓸모를 증명하려 들수록 좌절이 커진다는 겁니다. 시설 관리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이었고 부장이었는데 현장에서는 민원 처리하는 사람으로만 불립니다. 이 역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일보다 자존감이 먼저 무너집니다.
국내 연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자 고용 보고서를 보면 은퇴 후 재취업자의 상당수가 소득보다 정체성 상실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월급 액수보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더 무겁게 남는 겁니다. 시설 관리는 특히 이 간극이 큽니다. 일은 분명 사회에 필요하지만 배우는 그만큼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 관리를 무조건 추천하지도 무조건 말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노후를 살리는 선택이 아니라 노후를 연장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시간을 벌어주고 통장을 버티게 해주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대신 체력과 감정 에너지를 조금씩 가져갑니다. 책 은퇴혁명에서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일에 너무 오래 매달리는 것이다. 시설 관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몇 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을 목표로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결국 은퇴 후 일자리를 선택할 때 기준은 하나로 좁혀져야 합니다. 이 일을 하며 나는 얼마나 오래 나 자신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시설 관리는 치킨집보다 덜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면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갉아먹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이겁니다. 시설 관리를 종착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완충지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하며 체력 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후에 더 가벼운 역할로 옮길 수 있는 길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은 계속 버티는 단계에 머물게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편입니다. 시설 관리를 선택하셨다면 이미 살아남는 선택은 하신 겁니다. 이제 필요한 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덜 아프게 이 시간을 건널 것인가입니다. 그 질문을 품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의 불안은 실패가 아니라 정상입니다. 월 100만 원도 못 모으는 현실이라는 말, 사실 이게 은퇴 준비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요. 지금 월 100만 원이 안 남는 삶은 은퇴 후엔 그대로 버티는 삶이 됩니다. 오늘은 그래도 월급이 들어오니까 어떻게든 메우지만 은퇴하고 나면 이 구조가 그대로 공포가 됩니다. 카드값은 매달 오고 병원비는 예고 없이 나오고 통장은 줄어드는데 다시 채울 방법이 없다는 걸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거든요. 그 순간이 정말 무섭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빠듯한데 은퇴 준비는 무슨.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더 무서운 건요. 그렇게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은퇴 이후의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월 100만 원이 안 모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40대, 50대 분들 생활을 들여다보면 다 비슷합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크게 오르지 않는데 고정 지출은 줄일 틈이 없습니다. 주거비,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부모님 병원비, 자녀 관련 비용까지. 하나하나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끼려고 해도 더 줄일 데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 100만 원만 모으자는 말은 목표가 아니라 압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은퇴 준비에서 월 100만 원은 결코 큰 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최소한의 생존 훈련 같은 금액입니다. 은퇴 후를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연금이 있어도 대부분 생활비 전부를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은퇴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월 100만 원도 안 남는 구조라면 그때는 정말 숨이 막힙니다. 여기 실제로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50대 초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20년 넘게 일했고 겉으로 보면 안정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통장을 들여다보면 매달 남는 돈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였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대출이자, 자녀 학원비, 부모님 병원비, 각종 보험료. 이 중에 뭘 줄여야 하냐고 물으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문제는 그분이 은퇴를 5년 앞두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본인은 아직 시간 있다고 생각했지만 계산해보니 은퇴 전까지 모을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너무 적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분이 하신 말이 이겁니다.
월 100만 원도 못 모으는데 은퇴하면 전 뭐로 삽니까? 두 번째는 은퇴를 막 한 60대 초반 부부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저축을 잘하셨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였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니 생활비를 줄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병원 갈 일이 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전기세, 난방비, 식비가 동시에 늘었습니다. 현역 때는 월 100만 원 저축이 가능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 100만 원이 고스란히 생활비 부족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부가 가장 힘들어한 건 돈보다 불안감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매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젊은 40대 후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둘 다 일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늘어날수록 지출도 같이 늘었습니다. 차를 바꾸고 집을 조금 더 넓히고 생활 수준을 올렸습니다. 통장에 남는 돈은 늘 비슷했습니다. 이 부부가 충격을 받은 건 은퇴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였습니다. 지금 구조로 가면 은퇴 후 생활비가 지금보다 줄어들지 않는데 수입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지금 월 100만 원을 못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문제였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낭비하지도 않았고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월 100만 원이 힘들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구조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건 무작정 더 아껴라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소득과 지출 구조에서 과연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 흐름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월 100만 원 저축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막연히 힘들다 해서 끝내면 은퇴 후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일을 안 해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돈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현역 때는 소득이 중심이지만 은퇴 후에는 지출 관리와 현금 흐름이 중심이 됩니다. 이 전환을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의 월 100만 원이 은퇴 후에는 월 100만 원 적자로 바뀝니다. 지금 월 100만 원도 못 모으는 현실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이 상태로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겁니다. 은퇴는 언젠가 옵니다. 준비하지 않아도 오고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통장이 말해주는 신호를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월 100만 원이 힘들다는 건 은퇴 후 삶이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앞서 이야기한 현실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월 100만 원이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은퇴 후에 훨씬 더 잔인해지는지 말입니다. 이건 개인의 절약 실패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러 연구와 책에서 반복해서 경고해온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은퇴를 연구하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퇴를 수입이 줄어드는 사건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출 통제력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행동경제학 쪽에서 유명한 연구들을 보면 사람은 소득이 있을 때는 불안을 미루는 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사라지는 순간부터는 같은 금액의 지출에도 훨씬 큰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월 100만 원이 안 모이는 건 답답한 정도지만 은퇴 후 월 100만 원이 부족해지는 건 생존 위협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미래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현재의 고통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힘든데 은퇴 준비까지 어떻게 하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이 은퇴 후엔 훨씬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의 불편함을 피한 대가로 나중에 통제 불가능한 불안을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은퇴 관련 서적들을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의 문제다. 이 말이 참 정확합니다. 현역 시절엔 월급이라는 안전망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다음 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한번 잘못 쓰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월 100만 원이라도
은퇴 전과 후의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노후, 재무 관련 책과 연구를 보면 연금은 생활비의 바닥을 만들어줄 뿐 안정감을 만들어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금은 고정되어 있는데 삶의 변수는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병원비, 주거 문제, 가족 문제 같은 건 전혀 예고 없이 튀어나옵니다. 이때 월 100만 원의 여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또 하나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생활 수준 고착입니다. 사람은 소득이 줄어들어도 생활 수준을 즉시 낮추지 못합니다. 이건 게으름이나 욕심 문제가 아니라 뇌의 적응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생활 패턴은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초반 몇 년이 가장 위험하다고들 말합니다. 현역 때와 비슷한 소비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통장이 급격히 줄어드는 걸 보고 뒤늦게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은퇴 파산 사례를 분석한 책들을 보면 파산의 원인은 투자, 실패보다 생활비 과소평가가 훨씬 많습니다. 큰 한 방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새는 돈이 문제였다는 거죠. 지금 월 100만 원이 안 모이는 분들 대부분도 비슷합니다. 큰 낭비는 없는데 매달 조금씩 나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은퇴 후로 가져가면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저축 금액보다 현금 흐름 훈련이 먼저라는 겁니다. 월 100만 원이 안 된다면 50만 원이라도 3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남는 구조를 만드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없는 상태로 은퇴하면 연금이 얼마든 불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말하듯 불편함은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은퇴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소비 습관과 통장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연장선입니다. 월 100만 원이 안 모이는 현실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지금 받아들이느냐, 은퇴 후에 공포로 마주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